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래프 드로잉 알고리즘들이 NP 컴플릿입니다. 그래서 NP 컴플릿이라는 말은 뭐냐면 최적해를 찾는 다항시간 알고리즘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뭐 미래는 발견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컴퓨터 공학 또는 컴퓨터 과학 학자들에 따르면 이 NP 컴플릿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서 아마 다음 시간 내에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최적해를 찾기는 어렵고 대신 이제 근사해를 찾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의 계열이 이 Force Directed Graph Drawing이라는 그런 알고리즘 계열입니다. 이게 하나의 알고리즘은 아니고요. 이 계열 안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알고리즘을 묶어서 이렇게 Force Directed Graph Drawing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통적으로 이 알고리즘에서는 이 노드와 이 엣지 사이에 힘을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노드들이 있으면 이 노드들이 너무 가까우면은 안 좋잖아요. 그럼 노드들이 이렇게 붙어버릴 테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반발력이 존재를 하지만 그렇다고 이 엣지가 너무 길어지면은 또 안 좋잖아요. 그럼 엣지 길이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 엣지가 마치 용수철처럼 너무 길어지면은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드들이 이렇게 있고 여러 개의 엣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의 힘들을 다 정의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임의로 랜덤하게 초기에 한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힘들이 서로 작용을 해서 시간을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마다 이 노드와 링크 위치가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장 이 전체적인 노드 링크 그래프에 있는 그 텐션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최소화하는 이 레이아웃에 도달할 수 있게끔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에너지를 점점 낮추는 거죠. 그럼 이 최소 에너지에 도달을 하면 이 힘들이 평형을 이루어서 더 이상 노드 링크들이 바뀌지 않고 이렇게 안정화 상태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예제가 있는데 자, 처음에는 랜덤하게 초기화를 합니다. 그럼 굉장히 이제 막 로드들이 막 겹쳐 있어가지고 반발력이 막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시간이 시뮬레이션 될수록 이제 이렇게 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안정점으로 접어들고 이제 이 시뮬레이션이 멈췄을 때 이 결과를 보면은 괜찮은 그런 로드 링크 다이어그램 레이아웃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Force Directed Layout에서 그럼 힘이 뭐냐면 force가 뭐냐면 이 인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한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엣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엣지 둘 간에 이 노드가 너무 멀어지면 안 좋잖아요. 엣지 길이가 길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용술철처럼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노드 링크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화면 이 중심에 제가 노드 링크 다이어그램을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노드들이 기본적으로 마치 중력처럼 이 화면 중앙을 향해서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력이 없으면 이 노드 링크 다이어그램이 중앙에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배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중앙을 향한 그런 중력 같은 인력이 존재를 하고요. 이 청력 같은 경우에는 이 노드들이 너무 가까워지면 겹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력뿐만 아니라 이 길이가 너무 짧아지면 마치 용수철처럼 반발력이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 시뮬레이션 시간마다 이 노드에 적용되어 있는 힘들의 합력을 구한 다음에 그 합력 방향으로 약간 이동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랜덤한 위치로 노드들을 배열을 하고요. 그래서 각 노드에 작용하는 힘의 합을 구하고 그래서 그 합에 따른 그 x 방향 크기, y 방향 크기를 구해서 이 그러니까 합력의 방향을 구하는 거죠. 벡터의 방향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벡터를 따라서 이 노드를 약간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2번에서 4번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이제 이 합력의 합이 0에 가까워지면 노드들이 거의 안 움직일 테니까 그러면 시뮬레이션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랜덤하게 배열이 되어서 합력이 굉장히 커서 확 움직이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서서히 멈추면서 이제 안정화된 레이아웃에 도달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Force Directed Layout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장점은 뭐냐면 결과물의 퀄리티가 꽤 좋고요. 그리고 구현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이해할 때 힘들이 작용을 하고 그 각 노드는 그 힘의 방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움직이고 이것이 반복되어서 안정화된 레이아웃을 만든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렉서블한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전에서 많이 사용된 예제로 기본적으로 포스 디렉티드 레이아웃은 어떤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노드들이 배열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레이아웃을 좀 더 납작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각 노드들에 이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런 힘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이렇게 납작한 노드 링크 레이아웃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응용도 가능하고 또 새로운 노드가 추가되었을 때도 이 상태에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면 이제 또 최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플렉서블, 유연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랙티브하다. 이건 뭐냐면 사용자가 이 노드 하나를 잡아다가 끌면 이 상태에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non-deterministic한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노드 링크 레이아웃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이 랜덤한 요소에 기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가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화면에 나온 그 위치가 계속 달라지니까 원래는 6시 방향에 어떤 노드가 있었는데 왜 오늘은 없지? 이런 식으로 러너빌리티가 나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케일러빌리티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예제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어떤 노드들이 있고 이 노드들 사이에 이렇게 막 링크들이 많으면 이것들이 뭉쳐가지고 이 내부 구조를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 로컬 미니마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최적화를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힘의 평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이 중단되어 버리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뭔가 이제 흔드는 거죠. 어느 정도 레이아웃을 흔든 다음에 더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면 조금 더 좋은 해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로컬 미니마에 빠져서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시뮬레이션이 끝나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continual bouncin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정된 레이아웃을 찾지 못하고 계속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볼 프로블럼이 뭐냐면 이렇게 노드들 간에 이제 이 엣지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뭐 다 뭉쳐져서 마치 머리카락을 뭉쳐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간에 있는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는 이런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러빌리티를 더 높이려면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Multi-Level Scalable Force Directed Placement라는 알고리즘인데요. 줄여서 이제 SFDP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이 전체 노드 링크 다이어그램을 한 번에 이렇게 최적화를 해버리면 이것이 이제 헤어본 프로블럼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전체 그래프를 조금씩 단순화를 시키는 겁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멀티 레벨로 단순화를 시켜서 G0 같은 경우에는 원본 그래프인 거고요. G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이렇게 심플리파이가 된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GL부터 먼저 포스 디렉티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최적화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심플리파이 됐으니까 전체 노드가 없겠죠. 중요한 노드만 남아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가면서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 그런 그래프를 최적화를 할 텐데 이것을 맨 땅에서 최적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심플리파이드 된 버전에 있던 그 위치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기반으로 최적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G0가 최적화가 되면 그것이 최종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오른쪽처럼 보였던 그림을 이렇게 멀티-레벨 스케일러블 force directed placement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왼쪽처럼 그래서 헤어볼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force directed placement 같은 경우에는 뭐 네트워크 데이터고 포인트 마크와 커넥션 마크를 쓰고 태스크는 explore topology, locate path가 좋고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노드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 링크도 수백 개 정도가 적합하고요. 노드 링크 덴시티는 L2, 그러니까 링크의 개수가 노드의 개수의 4배보다는 작아야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SFDP 같은 경우에는 노드와 링크의 스케일러빌리티가 조금 더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드로잉 관련되어서 최신 연구도 한 편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딥 드로잉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드로잉 알고리즘들이 대부분 다
데이터가 굉장히 크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이 결국은 이제 이 뭐 n 스퀘어 같은 시간 복잡도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노드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오래 이제 수행을 해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이 알고리즘을 여러 번 수행시켜서 좋은 결과를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여러 번 수행시켜서 좋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이걸 이제 딥러닝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더 가속화할 수 없을까라는 이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시작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원본 논문은 이 레퍼런스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원래 알고리즘들은 스트럭처가 주어지면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이렇게 반복해서 수행한 다음에 결과를 내놓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뉴럴 네트워크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로 대체를 하면 이제 학습 기간 동안은 이 레이아웃의 예제를 보면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을 하고요. 테스팅 페이즈에는 그래프 스트럭처가 들어오면은 그냥 이렇게 피드 포워드 형식으로 이 네트워크를 통과를 하면 비주얼레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훨씬 이터러티브한 이렇게 옵티미제이션이 없기 때문에 더 빨리 결과를, 물론 근사적인 결과겠지만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핵심 키워드, 기술적인 키워드만 설명을 드리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는 선형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입력으로 넣을 때 곤란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BFS를 써가지고 일렬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LSTM을 가지고 만들었고, 뭐 이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꼭 아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피처 벡터라는 걸 만들어서 이 각 노드들과 주변 노드들 간의 관계를 벡터라이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이게 이제 실제로 포스 디렉티드 레이아웃을 가지고 만들어진 알고리즘인 거고요. 실제로 이런 결과를 만들려면 알고리즘을 오래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저자들이 제안한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그린 건데 꽤 근사하게 기존에 있던 베이스라인 알고리즘보다 더 근사하게 이런 주어진 데이터셋을 에 대한 레이아웃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스 디렉티드 레이아웃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방법이 이제 인접 행렬, adjacency matrix인데요. 이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스 디렉티드 레이아웃이잖아요. 근데 이 노드들이 이렇게 가로와 세로로 나열이 되고 이 가로와 세로 행과 열이 겹치는 이 부분에 이 링크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B와 C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C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노드의 클러스터가 여기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클러스터가 이 왼쪽 B 인접 행렬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블록 형태의 마크들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노드와 링크에 애트리뷰트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 노드의 리스트와 이 링크의 셀에 색칠을 함으로써 뭔가 컬러 인코딩을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것은 이제 이 노드 링크 다이어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그래프에 방향이 없다면, 그래서 undirected 그래프라면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게 되는 거죠. 대각선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됩니다. 이 피규어는 인접 행렬을 그릴 때 몇 가지 디자인 초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번은 노드링크 다이어그램이고요. 2번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인접 행렬이고요. 3번은 이 색을 칠하지 않고 트리 형태로 이은 거고요. 4번은 이렇게 링크들이 겹칠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겹쳤다는 걸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제고요. 5번은 이렇게 노드를 그리기보다는 조금 더 간결하게 이런 식으로 꺾인 곡선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예제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나머지 예제들은 이 중앙에 있는 A, B, C, D, E를 서로 잇고 있잖아요. 근데 6번 같은 경우에는 이 위와 아래에 있는, 위와 오른쪽에 있는 이런 이 노드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잇고 있는 형태입니다. 7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접 행렬을 요약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점은 스케일러빌리티죠.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가 노드가 1000개, 링크는 100만 개까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접 행렬에서는 엣지 크로싱 문제가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드 링크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엣지가 겹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시각화가 그려지게 됐는데, 이 인접행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노드들도 겹치지 않게 이렇게 일렬로 배열되고 엣지들도 각각의 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겹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가 조금 더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드링크 다이어그램과 인접 행렬의 차이, 장단점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차이점을 아는 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노드링크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직관적이고요. 알고리즘도 직관적이고 결과물 자체도 직관적입니다. 이어져 있으면 선이 있는 거죠. 그리고 토폴로지 언더스탠딩에 유용한데, 이것은 뭐냐면 이 비주얼리제이션을 보고 어떤 노드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뭐 이런 형태의 데스크,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토폴로지를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좋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클러스터가 있고 그것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오버뷰 태스크에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서처블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노드들이 이 평면상에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노드를 찾으려고 그러면 이 시각화만 보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설령 여기 레이블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레이블들을 다 확인하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더링이 없죠, 당연히. 그리고 좀 더 이 인접 행렬에 비해서 덜 스케일러블합니다. 이제 반면에 인접 행렬 같은 경우에는 노드들의 개수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노드링크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렬되지 않은 마크들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노드의 수를 알려면 이 인접행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가로축을 쭉 보면서 노드가 몇 개인지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좋고요. 그리고 이 디테일드 태스크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기 노드들 간에 서로의 관계를 보려면 여기 이 부분을 보는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노드링크 다이어그램 하려면은 이렇게 겹친 부분 때문에 좀 더 어렵죠. 그리고 서처블 하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 레이블들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보면 여기를 쭉 보는 식으로 선형적으로 조금 더 쉽게 원하는 노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레이블들이 뭐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다 그러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일렬로 정렬하는 것이 이 노드링크 다이어그램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조금 더 이 노드링크 다이어그램에 비해서 스케일러블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predictable space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실전에서는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노드링크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면 이 위치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위치가 원래 화면보다 더 클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중앙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직사각형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화면에 그리면 이제 낭비하는 부분이 좀 많아지게 되고 내비게이션이 좀 더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인접 행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정확히 사각형이기 때문에 몇 픽셀을 사용할지 데이터를 그리기 전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 실전에서 뭔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되면은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여기는 좀 더 유연하게 구현해야 되는 거죠. 노드링크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엔. 그렇지만 이제 단점은 사용자가 이 인접 행렬의 노드링크 다이어그램보다 덜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각화 처음 봤을 때 이게 무슨 시각화지? 이거를 이제 배우고 그것을 사실 배우려지 않은 사람도, 배우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배운다고 하더라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에러를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장단점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노드링크 다이어그램과 인접 행렬을 시각적으로 비교한 예제인데요. 지금 보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노드링크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약간 뭉치같이 노드들의 묶음으로 표현이 되고, 인접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록 패턴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클리크 같은 경우에, 클리크는 이제 완전 그래프, 부분적으로 이렇게 완전 그래프를 띄고 있는 이런 패턴입니다. 이것도 이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인접 행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꽉 채워진 블록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바이 클리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링크 다이어그램에서는 이렇게 뭐 일종의 이제 이분 그래프인 거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인접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패턴이 이렇게 항상 대칭이겠죠. 인접 행렬이고 방향이 없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직사각형 패턴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오는 형태로 시각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가 배워야 돼요. 처음에는 인접 행렬은 어쩔 수 없이 이게 클러스터는 이렇게 뭉치가 나타나고
이렇게 클리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채워져 있는 패턴이 나타나고 바이 클리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직선하게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이런 나머지 셀들은 좀 아웃라인한 그런 링크들이구나 라는 걸 배우고 나면 인자 백렬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